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모두 그야말로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헷갈리기로는데 분명히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타임지예요. 근데 타임지에서 시크릿 오브 아시안 롱지비티, 말하자면 아시안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러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 할머니를 이제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보는 거는, 한국이 사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외국 저기를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이 좀 넘을 때죠.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영택 외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갈 때 200불을 주면서, 그러면서 잘 쓰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진짜 산전벽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못 산다는 거 자체, 이런 자체가 생명하고 연결이 돼갖고 평균 수명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애가 지 엄마의 머리에 있는 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다반사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좌우간 그런 의미였는데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이 급격히 연장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19살 정도였고 평균 연령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한 28살, 16세기의 유럽은 21살, 20세기 초야 비로소 47살인데 2006년에 이제 77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제 그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아마 세계적으로 특이하다라고 해도 한국의 1999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우리가 2017년에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14%를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예상보다 5년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26년에 20%가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해서 이것이 놀랍게도 노령화 속도가 OECD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걸로만 따져보더라도 고령화 이행기간이 한국은 18년,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은 각 45년, 그 잘난 일본이 26년이기 때문에 한국은 엄청 빠른 겁니다. 18년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빠르다는 내용적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좀 특별한 거냐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1908년에 23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2010년에 평균 수명이 80세. 그래갖고 2020년에는 82세. 여기에다가 이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는 100세인데 지금 4,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박유성 교수는 2030년이면 90.8세가 된다. 여러 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이것이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017년 의학학술지 란셋에서 한국 여성이 2030년에 세계 최초로 평균 수명 90세를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란셋이라는 데가 이 허무맹랑한 데가 아니고 1823년 토마스 웰클리가 창간한 영국의 의학 저널인데,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이지만 현재까지도 의학 분야에서는 아주 빵빵한 건데, 여기에서 글쎄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 2030년이라면 여자들이,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다. 이게 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져야 될 이야기는, 도대체 왜 이런 어떤 면으로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여기에 얘기해서는 제일 먼저 한국에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 유례 없는 강력한 가족계획을 한국이 시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1960년대 무통됐고 났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그러는데,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부를 한 다음에 가족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했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여성 1명의 평균 자녀수가 6명인데, 이때에 우리가 워낙 못 살다가 보고 먹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반타작만 해도 애를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족계획 표는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그래 갖고,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짓거를 못 면한다. 이래 갖고 3335 가족계획을 캠페인으로 하는데, 이 당시에 6명 정도인 거를 반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3명의 자녀, 3년 터울로 30세 이전에 끝내면, 이러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다. 근데 이때에 참 놀라운 얘기를 역시 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같이 한국에서 가족계획을 해야 되는데 못 사는 것도 저거였지만, 당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무서운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원자 에너지, 원자 폭탄 이런 거죠. 둘째는 성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 있는 요소를 좀 막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족계획 이 당시에 1등 공신의 정관수술, 루프 등 자궁내 장치 등등을 해갖고 시술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로, 그러니까 무료로 해줬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세전년 낳기 운동을 해갖고, 대대적으로 하다가 3명도 많다 그래갖고, 19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길르자.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때에 주요 타켓이 뭐냐면 예비군과 현역군인. 이래갖고 이 1990년까지 3,156만 명이 교육을 받고 48만 명이 정관수술을 하고 이렇게 갖고 전국 피임실전업다. 여기서 보시면 그 당시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보면 무슨 방법이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가족계획협회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이런 거를 이제 총알처럼 한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70년대는 둘 낳자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80년대는 한 명을 낳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1960년대 3.0%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1980년대에 1.57로 저하하는데, 이것을 1% 정도로 하자. 그래서 둘도 많다.
아들은 그러니까 고추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피임 수술을 포함해갖고 불임 시술 받은 영세민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소자녀 가정을 지원을 강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1986년에 한 자녀 가정 비율이 17%로 이렇게 이제 되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성공은 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됐죠. 요새는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게 또 세계 최초로 해갖고 적게 낳기에서 많이 낳기로 180도 유턴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 1명인데 이게 그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2명이 있어야 되겠네. 2명이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근데 1명이라니까 반쪽으로 줄어든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1, 2, 3 출산 운동을 하는데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해서 2명의 자녀를 30대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 2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1명에서 3명에서 2명에서 1명으로 가더니 지금 2명으로는 허자 이렇게 돼갖고 아주 잘 아시는 저기 보면 아직도 세계의 평균은 2.4명입니다. 아프리카 뭐 정도에서는 4명에서 5명. 아랍도 참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보는데 동유럽 중앙아시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명 이상이면 인구는 줄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은 1.1명 뭐 더 낮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인구가 이제 팍 준다. 여기에서 보면 북한은 1.9명이라고 그러니까 엇비슷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요새는 대표적인 가족표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현재 이것이 따져보니까 여러 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이 많아지고 젊은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봐서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자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 최초의 장수국가로 뭐 곧 있으면 우리나라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네스북인데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게 이게 간단한 겁니까? 이렇게 이 기네스북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보면 뭐 진짜 사람 아니 일반 뭐 해갖고 가능한 거가 아닌데 좌우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되는데 딴 나라는 이거를 갖다가 허질 못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령 예산은 미국 예산의 거의 절반 분야입니다. 이런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콩티드 파티드 학자들이 이런 데서 해서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생산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또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이거에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이 장수국가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그게 뭐냐면 모두들 장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장수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죠. 근데 노하우가 뭡니까?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하우가 장수한 사람의 경험이 노하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만일 초 1등의 장수국가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 한 명 한 명이 모두 대백과사전의 노하우를 가질 수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 1등 국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해갖고 얼마 전서부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100세 이상 살아야 효자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이빨로만 되느냐고요. 애들을 적게 낳아서 장수가 하는 게 아니라 장수국가가 되는 거냐.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장수국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인이 과연 뭔가, 그것이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장수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좀 놀랍지만 우리나라의 그 동이족이 장수 유전자가 있답니다. 장수 유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특별한 딴 저기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데 왜 말려요? 그거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치매라는 건 뭐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가장 복잡한 질병인데 사고력, 판단력 및 학습 능력 이런 자체가 기능이 파괴되는 뭐 장애다 이러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진압력 상실, 파괴적 행동, 부족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래도 저거 하는 게 타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먼저 많이 저거는데. 근데 예전에는 저거지만 보통 한 70세 이상이 주로 발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70살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는 70살 이렇게 오니까 이 치매들이 많이 알려지는데, 우측에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명색이 미국 대통령의 재선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병적혈에서 치매에 걸려갖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낸시 여사가 병원에 들어오자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참 이쁜데 누구시죠? 지 마누라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치매가 그만한 것이 해갖고 정상인 경도인 지장 알츠하이머 이렇게 갖고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의 문제는 타인의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갖고 한국도 이제 콩티드 파티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인의 유전자가 그 장수 유전자가 있다 이 얘기는 박상진 교수가 얘기를 장수저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인은 80세 이상이 되면 40% 정도가 치매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치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10%에서 쭉 적어오는데 2050년 되면 한 16%, 15%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외국 쪽이 아니라 한국은 지금 현재 박상진 교수의 얘기를 하면 한국인의 100세 이상이 4,000명이 하는데 치매가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면에 관해서는 한국인 잘 알려진 동이족들이 큰 소리 빵빵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세를 못 산다는 거는 장수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충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하는 게 바로 발효식품이죠. 그 발효식품이라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만사원이 있어갖고 겨울에 음식을 채소들을 참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조하고, 한 가지는 발효시키는데, 건조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시래기들 하는데, 이것이 시래기를 마냥 먹을 수는 없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한 것이 발효하는 이거 식품으로 하는데, 발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적이냐면 콩이라든가 여기 발효 우리의 기본 음식들이 그걸 갖다가 원료로 유형 미생물이 장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맛하고 저장성, 건강기능성이 있는데, 하자면 김치라든가 우리의 장문화가 바로 발효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지만 사실 발효라는 식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요구르트라든가 김치라든가 피클이라든가 뭐 독일의 유명한 양배추 절임이죠. 사워크라프트라든가 뭐 등등을 이런 것이 자관 뭐 유산균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프로바이오틱 생균제 뭐 유산균 어쩌고 저쩌고 비피도 써갖고 그런데 이게 맛과 향미 뭐 조직감 저장성 안전성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데 이것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기능성 물질로 뭐 이렇게 전환 또는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특징이 된 말로만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데 가장 저거는 게 발효식품에서 김치라는 게 여기에다 김치는 현대 그 배추에다가 결구 배추를 해갖고 여기다 뭐 젓갈도 넣죠, 고추도 넣죠, 뭐 등등 양념도 넣죠. 이렇게 내갖고 모든 야채를 만들었습니다. 이래갖고 이게 뭐 세계에서 뭐 세계 옛날에는 김치 냄새 갖고 악을 박박 쓰다가 지금은 이제 김치가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뭐 중국이 뭐 김치가 자기네들이 뭐 원조라다가 뭐 이따위 해서 김치 공정도 나오고 등등을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해서 오히려 김치 해갖고 옛날은 냄새고 맵다고 그러는데 그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어느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데 건강 김치 캡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몇 개 가지고 가서 김치 캡슐로 해서 먹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이소연 우주인도 우주에서 김치 뭐 한 거를 이제 먹었다고 그러죠. 좌우간 이런 적을 해서 발효식품 하는데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은 뭐가 적어느냐면 김치가 있고 장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이 다른 저기에서 보시면 저 발효식품에서 덜 때 우선 장은 우리나라의 된장, 고추장, 간장 하는데 이게서 콩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좀 그게 이제 특징인데 콩은 발상지가 여기서 보면 만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콩의 발상지가 그 아종이 많은 것인데 고조선의 강역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또 콩은 뿌리오 박테리아가 특별히 있어갖고 질소 고정이 가능해서 콩은 다른 식물하고 재배가 가능합니다. 같이 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뭐 서양에서는 콩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갖고 지금도 콩은 뭐 특별한 경우는 식물원에서나 발견할 정도로 오는데 말하자면 콩이 우리 동이족이 전형이나 마찬가지로 오니까 전형이나 마찬가지인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일 저기 하는 거는 콩과 콩의 발효식품에 있는 게 아이소플라본, 뭐 불포마 지향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올리고당 뭐 이런 내용을 해서 이게 콩이 인간에 아주 엄청 좋다고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뭐 전문적인 얘기가 되니까 하여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메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메주가 나오니까 우리가 콩의 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주 배가 아파서 그러는지 이 메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메주에 허옇게 뜨고 그러는 게 아프라톡신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아프라톡신은 초강력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쉽게 저건 메주 뭐 해갖고 장 위주로 먹는 음식이 저래갖고 아프라톡신은 그냥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그런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보여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의 발암 확인 물질을 1군, 2군, 3군,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프라톡신의 메주가 나오는 게 가장 강력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그거 잘 아시려지만 소시지와 햄, 다이옥신, 포르말데히드, 잘 아시는 거죠. 요새는 많이 얘기는 미세먼지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타서 구우면 검댕이가 생기는데,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거는, 이게 암적이었는데 절임생선, 젓갈들, 이런 걸, 날고 장창, 발암물질이라는데 이 중에서도 그 아프라톡신이 가장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니까 사실 우리는 암에 그냥 상습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콩으로 되고 메주로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 중요한 거는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성토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딴 나라보다 월등하게 암 환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메주들이 수없는 여러 가지 이제 메주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가 있는 게, 일단 메주에서 여기서 고추장, 간장, 된장 오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곰팡이에서 아프라톡신이 생성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이것이 햇빛, 저온, 혼합균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숙성 과정에 들어가 갖고 된장과 아프라톡신에 파괴해서 제거하는데 이게 오히려 항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라톡신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우리들이 장으로 변하면 그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놀라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로지만 우리한테 유명한 거는 말해서 아프라톡신이 생성하고 항암제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추장 그리고 간장은 이제 대체로 불교 도입으로 육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청장, 즙장,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서 이게 이제 아미노토의 질소로 해갖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간장이 만만치 않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된장이 있는데, 된장은 이 학자들이 연구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된장만 발표할 때만 하면 입이 쫙 찢어집니다. 그만큼 좋은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한국의 발효식품 중에서 항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다. 지금 암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프라톡신 갖고 암 환자가면 우리가 발암물질만 먹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류에 짧은 속성장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좀 냄새야 청국장 정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항암의 최고의 효율이라고 그러는데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좌우간 이렇게 돼 갖고 낫또라든가 이런 게 자체가 전부 다 콩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오는 이제 발효식품이 되는 거죠. 그래 갖고 여기에서 보니까 청국장에 암 예방 이제 보면 항돌연변이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만만치 않아요.
이와 같은 얘기를 저그래 갖고 뭐 봤더니 또 여기 한 가지는 뭐 죽염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좌우간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의 간장, 된장, 뭐 고추장에 이 발효식품을 해갖고 옛날에 잘 아시지만 그 집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장독간을 가보면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옹기입니다. 이런 장들을 넣는데 옹기 저기를 내 갖고 있는데, 많은 저기를 내서 지방에서 시집을 가는데 지역으로 넘어가면 자기가 자랑하는 장 만들, 고추장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을 이제 부모한테 배워서 시집을 가면, 거기에서 이것도 그 장 기술이냐고 그렇게 툴툴거린대요.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후가 달라서 이 옹기가 지역마다 옹기가 좀 형태가 달라요. 아주 간단한 거죠. 뭐냐면 기후 조건이 되려니까 남쪽에는 햇빛이 많고 북쪽은 햇빛이 적기 때문에 그 햇빛을 어떻게 받고 기후에 적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만든 실력으로 먼 데로 가서 만들려니까 기후가 다르니까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같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옹기라든가 이런 거를 옹기가 지역마다 다른 형태가 다르다는 거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